네, 자 이제 이론편 봅시다. 이론편 5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론 3번이 있어요. 이론편의 5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원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OT 때 한 번씩은 다 거쳐갔던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니까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뭐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대요. 이거 뭐 딱히 외울 게 아니라 공장에서 썼으면 제조와 관련해서 쓴 거니까 제조 원가고, 공장 바깥에서 썼으면 뭐 비제조 원가, 대표적으로 뭐 판매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에 파워 노트 라고 해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데 이 표가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한 번만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장에서 쓰이는 제조 원가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좀 들여다보자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일단은 당연히 재료 원가가 필요할 거고, 재료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를 보통은 노무 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 말고 이제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기타 등등은 보통은 우리가 제조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그 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적이 될 거냐 말 거냐, 이 개념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추적이 가능한 원가와 그다음에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로 좀 나누어서, 추적이 가능하다 싶은 아이들은, 추적이 가능한 이유는 A라는 제품 때문에 썼는지 B라는 제품 때문에 썼는지가 확실하다는 거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A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거니까, 또 B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모조리 직접이라는 말을 좀 넣어주자는 거죠. 이렇게 직접. 그럼 직접 재료 원가가 되겠고, 이름이. 마찬가지로 직접이라는 말을 넣어준다면 직접 뭐 노무 원가 정도 되겠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직접이라는 말을 넣어준다면 직접 뭐 제조 경비 뭐 요 정도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추적이 가능한 아이들을 직접이라고 표현했다면 추적 불가능한 애들은 당연히 간접이라는 말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접 재료 원가, 그다음에 간접 노무 원가, 마찬가지로 얘는 간접 제조 경비 뭐 요 정도로 써주면 적당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곱하기 3개 총 6가지 분류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으니 비슷한 아이들끼리 좀 묶어주자는 거야. 자,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에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의 분류가 있고, 가로축에 추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분류가 있는데, 어떤 분류가 더 중요할 거냐, 물론 둘 다 중요하기는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회계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중요하다면서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무래도 세로축보다는 가로축에 추적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워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친구들 보면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추적이라는 방법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른 방법이라 하면 배부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추적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재료원가가 추적이 안 됩니까? 노무원가인데 추적이 안 됩니까? 기타의 경비인데 추적이 안 됩니까? 이걸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간접 성격인 아이들, 얘네들 하나하나를 굳이 얘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묶어서 퉁치자는 거죠. 얘네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제조하면서 발생한 원가들이긴 한데 추적이 안 되는 간접 원가들이니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이제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직접 재료 원가, 우리 약자로 써서 직접 다이렉트 재료 원가 매터리얼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DM이라고 부르고, 직접 노무원가도 마찬가지 다이렉트 D, 노무원가는 레이버 코스트에서 DL이라고 부르자. 여기는 이 제조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뉴팩처링 오버헤드인데 그냥 매뉴팩처링 빼고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OH라고 부르자. 그래서 보통은 DM과 DL과 OH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자, 기본 강의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기본에서 요거 첫날 배우는 거잖아요. 그때 요 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수업 목적상으로 딱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당분간은 잊어버리고 지내세요. 얘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볼 때가 됐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당장 문제 풀어야 되니까. 요 녀석은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1차 시험에서는 진짜로 잊어버리고 살아도 막 대세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요 녀석을 가끔 문제에서 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아무 상관없어. 왜? 추적이 되는 게 우리를 괴롭혀요? 추적 안 되는 게 우리를 괴롭혀요? 추적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느라고 우리가 귀찮아 죽겠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는 추적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도 그게 A를 위한 것인지 뭐 B를 위한 것인지 다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뜬금없이 직접적으로 쓴 경비가 뭐가 있는데 그게 뭐 100원이 있는데 A를 위해서 썼다. 그럼 A의 원가 얼마냐? 그럼 거기다 100원 더 추가하면 그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별도로 좀 집계를 하면 될 뿐인 거지 특별히 얘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이유는 없더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목적상으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요 녀석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되셨죠? 네.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 파워 노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뭐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내용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만 밑에 이제 2번이라고 하고 박스 안에 있는 2번이요. 직접 제조 경비가 있다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해서 이제 DMDR, OH 말고도 별도의 직접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그게 있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은 없더라라는 거. 요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우리 이제 DM과 DL과 OH가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냥 약자로 쓸게요. 이제부터는 DM과 DL과 OH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얘네 둘이 묶어서 또 부르는 말이 있고 또 얘네 둘이 묶어서 또 부르는 말이 있죠. 이렇게 그죠? DM하고 DL 묶어서 보통 뭐라고 하던가요? 얘를 기본 원가 혹은 뭐 기초 원가 그죠? 우리 그 원가 권류에게는 약간 용어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이나 재무회계 공부하는 것처럼 무슨 뭐 법조문을 보거나 무슨 뭐 기준서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용어가 조금 지 맘대로일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서에서는 프라임 코스트인데 뭐 누구는 기본 원가라고 하고 누구는 기초 원가라고 하고 어차피 같은 말이라는 거. DL과 OH는 묶어서 또 뭐라고 불러요? 얘네 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생 닭이었는데 얘네 둘이 와서 얘를 치킨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닭을 치킨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뭔가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고 형태를 변환시키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가공한다고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가공원가 이렇게 혹은 뭐 변환시키는 거니까 전환원가 보통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영어로는 컨버전 코스트인데 컨버전 코스트의 C 요거 이제 보통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재무회계 시간에 전환사채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전환사채가 이제 CB잖아요. CB 그 똑같은 얘기로 C가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기본원가, 얘네 둘이 더하면 가공원가 뭐 이런 거 많이 함정 카드로 말 문제 나오겠네. 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보세요. 그거 묻기 전에 다 합치면 뭐라고요, 이거? 발생한 거 다 합친 걸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렇죠. 발생한 총 원가니까. 자,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봅시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가 있는데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를 모두 합친 것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어때요? 그럼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 뭐 때문에 틀렸어요? DL이 한 번 더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문제로 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충분히 내겠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T 계정상에 다른 왔고 다 주는 거야. 뭐 제공품 계정이다라고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주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 주고요. 얘도 다 줘요. 이렇게. 얘네 세 개 역산하면 이거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했더니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원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얘랑의 금액을 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그냥 뭐 아무 수나 그냥 70원이라고 치고 얘가 50원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120원인데 요 자리에 들어갈 건 100원이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20원 남았네. 20원이 뭐게? 20원이 DL이 아닐까? DL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게 더 큰 거니까.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그죠? 다시 이건 DM, DL, OH 더한 거고 얘네 둘이 더한 건 DM, DL, DL, OH 더한 거니까 DL 한 번 더 들어갔잖아요. DL 한 번 더 들어간 것 때문에 20원이 더 큰 거라고. 요런 사례라면은 DL은 20원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역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쯤은 충분히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죠? 따라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시면서 내가 문제를 만든다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수험생 때는 몰랐고요. 강의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게
그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만드느라고 문제를 만들어 봤더니 수험생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막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이런 거여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만들 그런 시간적 여유만 된다면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적 여유가 수험생 때는 도저히 안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들은 제가 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서 넘겨봅시다. 6페이지요. 6페이지에 보시면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에 우리 많이 봤던 이야기 나오네. 뭐에 따른 분류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래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였네. 직접 원가, 직접이래요. 뭐가 되니까? 추적이 되니까.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간접 원가라고 하더라. 추적이라는 방법을 쓰면 세상 편하고 좋을 텐데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더라.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배부더라.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뭔가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선정하여 특정한 원가 대상에 배부해야만 된다. 이 얘기는 나중에 2장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따라오셨죠, 그죠? 자, 밑에 뭐 파워노트에 있는 것도 다 의미 있는 말이긴 한데 나중에 해당 챕터에서 다 열심히 볼 거예요. 자, 강의 듣고 복습하시면서 주의하실 사항 하나만 좀 가르쳐 드리자면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럼 좋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중요한 건 이론편이 아니고 문제편이라고.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번 시험은 오픈북이래요. 이론편 들고 가서 펼쳐놓고 시험 보셔도 돼요. 그런다고 합격할 것 같아요? 세법이나 이런 건 좀 도움 되겠다, 그렇죠? 조문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원가 관리에게는 이론편 펼쳐놓고 공부하는 시험 봐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론이 뭔 상관이야? 문제를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풀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론편은 정리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밑줄 긋고 외우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거 오픈북으로 본다라고 해서 원가 관리에게 점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 푸는 요령,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왁구, 빨리 풀 줄 아는 능력, 요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우고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7페이지 볼게요.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태라는 게 뭐야? 행태는 움직이는 모양인 거죠. 그죠?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변동비 성격도 있고 고정비 성격도 있겠네. 그죠? 잠깐 책 보지 마시고 그래프는 우리 기본 강의 때도 그려봤다. 그죠? 자, 머릿속으로 변동비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고정비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요 7페이지 안 봐도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사항은 총액만 보지 마시고 단가 어떤지도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저랑 같이 그려봅시다. 자, 가로축에는 조업도를 넣을게요. 세로축에는 원가의 금액을 넣읍시다. 조업도는 뭐야? 조업도는 뭐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킬로와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 한 정도. 일을 많이 했으면 조업도도 높은 거지. 그렇죠? 자, 조업도가 올라갑니다. 변동비부터 볼게요. 변동비는 말 그대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업도가 높아지니까 변동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그것도 비례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결국 단가 아닌가요? 한 개당 얼마냐 이런 개념인 거니까. 변동비의 단가는 아까 전에도 봤지만 변동비 단가는 어떻더라? 걔는 일정하더라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고정비 그래프도 같이 그려봅시다. 조업도가 쭉 가고 있어요. 세로축은 금액입니다. 고정비의 총액은 어떻다고요? 말 그대로 고정비니까 절대 바뀌어줄 마음이 없다더라. 하지만 단가는 변하겠네. 그렇죠? 단가라는 것은 총액을 조업도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조업도가 커지더라도 총액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금액을 좀 더 커져버린 조업도로 나눠져 나온 단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좀 나오겠네요. 확인 좀 해봅시다. 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에는 변동원가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고정원가가 있어요. 자, 변동원가는 보니까 총액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정비례 그래프, 고정원가는 총액 그래프가 그냥 일정한 그래프가 되겠죠. 단가를 한번 보니까 고정원가는 단가가 지금 반비례하는 그래프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변동원가에 보니까요. 거기 기울기 표시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업도 단위당으로서의 변동원가는 일정한 거래. 그죠? 그리고 고정원가에 보니까 그 총액 선 자체에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부연 설명들이 좀 있어요. 보세요.
변동원가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뭘 파악하시래? 단위당 변동원가를 파악한다면 문제풀이가 용이해진대요. 마찬가지로 고정비도 보시면 박스 안에 총 고정원가를 파악한다면 문제풀이가 용이해진대요. 자, 문제풀이가 용이하다면 변동비는 단가를 파악하시고 고정비는 총액을 파악하시래요. 왜? 그게 일정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변동원가인데 총액을 파악한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변동원가 총액이 100원이라고? 오케이, 100원 외워놓자. 의미 없다고. 왜? 문제 자료에서는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원이에요. 이걸 줬을 뿐이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상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20개 만드는 상황으로 바뀐다고. 그럼 변동원가는 얼마로 변해 있을 거냐? 200원으로 변해 있겠지.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변할 숫자니까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한 개당 10원이다 이걸 알아야 그럼 20개니까 200원이겠구나. 한 개당 10원인 걸 알아야 30개가 된다면 300원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뽑아놓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변동비인데 총액을 제시했다. 쓸모없어요. 일단 빨리 단가로 바꿔놓고 그 숫자를 관리하셔야 된다고. 이게 자료 정리야. 됐죠? 고정비인데 단가를 줬어요. 이거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함정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고정비의 단가를 제시했어. 그럼 얼른 총액으로 이걸 바꿔놓으셔야 된다고. 특히나 그 짓을 언제 해야 되느냐면 관리회계에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행위는 나중에 관리회계 가서 할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하나 해드릴 거야. 지금은 그렇구나 말로만 들으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합시다. 기본 강의 때요 CVP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CVP에서 공식 외우라고 막 했던 거 있어요. 그 공식이 기본 강의를 누구한테 들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죠. 내용은 똑같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던 어떤 형식으로 식을 외우셨든 간에 변동비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지, 고정비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변동비는 어디다 녹여놓냐면 공헌이익에다가 녹여놓거든요. 근데 공헌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단위당 공헌이익을 계산한다고. 그럼 단위당 공헌이익이니까 변동비도 단가로 빼놨을 거 아니겠어요? 즉 식을 만들 때 변동비는 총액을 쓰지 않고 단가를 써요. 왜냐하면 그게 일정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마찬가지 고정비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어떻게 외우고 있던지 간에 고정비는 아마 총액의 형태로 식에 녹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숫자가 일정한 숫자라서 그래서 그 숫자를 식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변동비는 단가로 파악하셔야 되고 고정비는 총액으로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CVP를 비롯한 관리회계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나중에 관리회계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밑에 준자 들어가는 애들 좀 봅시다. 준변동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라는 게 있대요. 그래프 뭐 같이 한번 그려보죠. 그래도 이거는. 자, 괄호축은 언제나 조업도고요. 세로축은 원가입니다. 얘도 똑같죠. 자, 보통 이제 변동원가는 하나도 안 만들었으면은 발생한 금액도 0원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기본 요금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변하긴 변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변하는 이런 아이들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하자고요? 변동원가 형태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출발하니까 준 변동원가다. 보통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참고로 준자 들어간 애들은 단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가 의미 없으니까 그냥 총액 그래프 정도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 한 요 정도로 나누어서 윗동네 아랫동네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도 되겠네. 그죠? 결국 이 아랫동네와 윗동네를 나누어서 보면 아래에 있는 요만큼은 조업도와 관계없이 늘 일정한 금액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슨 개념인가요? 결국은 고정원가의 개념인 거고 변화한다면 윗동네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변동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정원가에 변동원가가 좀 쌓여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별명을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준변동원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얘를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얘네들이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를 혼합원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것도 그 두 개의 표현을 다 씁니다. 다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이런 말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제 고정비도 좀 볼게요. 준고정비.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정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렇게 쭉 플랫한 거 이런 걸 고정비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구간이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좀 올라가더라는 거 이렇게 그죠? 뭐 예를 들어 생산량이 100개까지다라고 하면 기계가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100개 넘어가면은 기계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임차료가 또 발생해요. 감가상각비가 또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쭉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늘어나겠네, 그죠? 자, 각각의 구간 내에서 보자면 고정원가가 맞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변하고는 있는 거니까 고정원가긴 고정원가인데 약간 세미 고정비다 해서 준 고정원가 이렇게 이제 부르자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별명을 좀 알아둡시다.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마치 계단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단 원가다 이렇게도 불러요. 계단 원가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들은 단가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단가는 보지 마시고 총액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프 한 번 정도는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6페이지로 넘어가서 6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2번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괄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나오네.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래요. 밑에 표에 보시면은 왼쪽에 파란색 박스로 제품 원가 어쩌고 저쩌고 밑에 보니까 기간 원가는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화살표 해놓고 하나만 좀 적어 놓읍시다. 제품 원가에 화살표 해놓고 왼쪽에다 메모 하나 하시고 기간 원가도 화살표 해놓고 왼쪽에다 메모 하나 하세요. 뭐라고 적어보면 될까요? 아까 제품 원가는 뭘 타는 원가라고요? T계정 타는 원가. 그래서 뭐 T계정 뭐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나 해주시던지 뭐 T계정 타는 원가라고 하시던지. 그래서 T계정을 타면 제품 원가. 반대로 기간 원가는 T계정을 안 타는 원가. 뭐 T계정 뭐 X 뭐 이렇게 하든지 뭐 T계정을 타지 않는 원가 이렇게 쓰던지 취향대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설명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를 구분 짓는 거는 아까 전에 어느 챕터에서 나오는 거냐? 전부 원가, 변동 원가, 초변동 원가 이쪽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관련된 어떤 문제 하나를 딱 드리고 자, 오픈북으로 시험 볼게요. 여기 6페이지 여기 이 부분 있죠. 요거 요 한 장 복사해 가지고 그거 펼쳐 놓고 시험 보세요. 그래 못 푼다고 그래 봤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들이 세법이나 뭐 회계 기준처럼 어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품 원가가 뭔지 기간 원가가 뭔지 요거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 놓은 건데 그래도 더 쉽게 설명드려야만 여러분들 뇌리에 박히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T계정 타면 제품 원가, T계정 안 타면 기간 원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게임 끝난 거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T계정 타는 건 제품 원가, T계정 안 타는 건 기간 원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꼭 어떤 걸 하냐면 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되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 다 밑줄 끄고 다 외워.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문제 하나를 더 푸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론편은 그냥 잠깐 보는 거야. 중요한 건 그냥 문제편이라고. 문제편에서 그냥 문제를 풀 줄 알면 되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수험생 기간이 있었잖아요. 수험생 때는 뭐 저도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았겠지. 수험생 때는. 그때는 몇몇 챕터들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업을 들어도.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왜 풀 수 있냐면 나는 그냥 해답지를 외웠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표준원가 계산 이런 거 어렵잖아요. 저 수험생 때는 나도 몰랐다고요. 수험생 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해답지에 보니까 맨날 이렇게 풀라고 나와 있어.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몰라. 이론편 봐도 모르겠어.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에이씨 그럼 외우자 그냥. 해답지에는 와꾸를 외웠어요. 왜 그렇게 푸는지는 몰라. 근데 문제는 다 맞춰 늘. 외운 대로 푸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론편에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어. 그래봤자 문제를 못 풀면 불합격인 거예요. 근데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이해 못해. 근데 해답지만 다 외워가지고 문제 나오면 어쨌든 답은 찾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세무사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세무사가 되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지 무슨 뭐 이거 학문적으로 궁금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궁금해 안 해도 된다고요. 문제만 풀 줄 알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제품 원가는 T계정을 타는 걸 제품 원가라고 해요. 기간 원가는 T계정 안 타는 걸 기간 원가라고 합니다. 다만
용어 하나만 정리할게요. 제품 원가 옆에 보시면 화살표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고 가능 원가라고 되어 있네. 마찬가지 기간 원가도 화살표 해놓고서 재고 불능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나 기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개정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 원가라는 건 말 그대로 T 계정을 타서 만약에 완성이 안 됐거나 판매가 안 됐으면 기말 재고로도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재고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재고 가능 원가인 거고, 기간 원가는 T 계정을 안 타고 그냥 그 상태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재고 자산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겠네. 우리 어떤 원가 계산을 쓰든지 상관없이 T 계정 절대로 안 타는 거, 뭐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이, 광고비 이런 것들이 T 계정에 들어오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광고비는 무조건 기간 원가라고. 그럼 광고비가 우리 재고 자산 가액에 녹아 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재고 불능 원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뒤로 8페이지요. 자, 8페이지는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의사결정, 두 번째는 성과 평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먼저 보자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시면 되겠지. 1번에 보니까 관련 원가요. 말 그대로 뭐랑 관련이 있을 거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니까 의사결정과 상관이 있다면 관련 원가, 반대로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이랑 상관이 없다면 비관련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모든 원가 요소를 다 보고 의사결정한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딱 볼 것만 보자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세무사 객관식이 단과로 개강을 한다던데 그거 학원 가서 한번 실강을 들어볼까 말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민 끝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의사결정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뭘 고려하셨냐면 그래서 수강료 얼만데 이거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관련 원가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마 이 강의 들으려고 집을 이사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살고 있는 집은 안 바뀌었을 거라고. 그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나가요. 그 월세가 한 달에 100원인 거야. 그건 강의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이 100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객관식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월세가 얼마더라,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니까. 그죠? 결론,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건 보지 맙시다.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 학원에 간다, 학원 가지 않는다, 이 둘 간에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걔네들은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수강료 같은 것들. 그죠? 즉 차이가 있으면 관련 원가, 어차피 똑같으면 비관련 원가,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뭐라고 써있는지 봅시다. 관련 원가는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인데 그 옆에 비줄 하나 그을까요? 의사결정 대안들 간에 뭐가 나는? 차이가 나는 미래 현금 지출 원가래요. 차이가 나는 5글자 체크 좀 할게요. 차이가 나야 됩니다. 강의 수강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듣지 말자라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수강료를 안 내도 됐겠지. 강의 듣자 하는 바람에 돈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인지는 봤어야 되겠지. 그죠? 자, 이번 비관련 원가요. 어디를 체크하실 거냐면 거기에 보니까 기억에 5글자만 체크할까요? 기억에 5글자 어디가 좀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차이가 없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내가 방세 돼야 되는데 그거 봐서 뭐 할 거야? 내 의사결정이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 기억에 보니까 특정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 포기해야 되는 효익이라는 게 있대요. 그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 그죠? 자, 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겠네요. 우리 기본 강의 때는 뭐 보통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놈의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많은 걸 포기를 했어요. 그죠? 조금 쌀쌀해서 그렇지 이제 가을 날씨 돼가지고 하늘도 얼마나 이쁘고 참 어디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그죠?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재미도 없는 회계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즉 여러분들이 포기해서 아까워 죽겠는 그 모든 것들, 걔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건데, 어떤 기업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적에도 그래?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수락해 주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포기하는 것과
내가 이걸 받아줘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효익이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고려를 좀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에. 그래서 그 기회비용 옆에다가 하나 적어둡시다. 그게 디귿에 있는 말이긴 한데요. 디귿 먼저 읽고 나서 적을게요. 디귿에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된대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관련 원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예시가 동그라미 3번의 기회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 옆에 여백에다가 관련 원가라고 하나 적어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겠지. 기회비용은 대표적인 관련 원가예요. 재무회계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재무회계 시간에 기회비용 같은 거 손익계산서에 넣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사실 이게 그 비용으로 안 쳐줘요. 재무회계에서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야. 아씨, 내가 이거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하느라고 내가 포기해야 되네. 아, 속상해 죽겠네. 이거야, 그냥. 그 속상해 죽겠는 거를 외부에다 공시할 때 막 한 줄 넣고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하느라고 어디 그 가을 이 날씨도 좋은데 어디 가지를 못하네, 속상해 죽겠네. 그거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이 지출되는 뭔가 경제적인 어떤 효익이 유출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재무회계 시간에 이걸 비용으로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게 돼요. 왜냐? 다른 비용들은 문제 자료에서 줘요. 돈이 얼마 나간다든지 아니면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얼마가 잡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기회비용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회비용이 발생하겠구나 싶은 정황을 좀 발견하고 따로 계산해서 한 줄 넣어야 되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이제 나중에 대표적으로 뭐 특별주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리백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기회비용이랑 조금 상반되는 내용으로 동그라미 2번에 니은에 보니까 오른쪽에 괄호 안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느냐? 매몰 원가라고 되어 있네. 매몰 원가. 이것도 좀 체크합시다. 자, 매몰 원가의 키워드는 그 니은에 뭐예요? 과거, 그죠? 과거, 뭐 이미,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네.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해버린 그런 원가랍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했어요. 이미 발생한 거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자, 의사결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에서 쭉 길을 걷다가 여기쯤 와서 갈림길을 만난 거예요. A로 갈까 B로 갈까, 그죠? 그래서 A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B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어차피 똑같다 싶으면 비관련 원가니까 보지 말고 A랑 B랑 뭔가 좀 차이가 있겠구나 하면 그런 것들만 보면 되니까 걔네들이 관련 원가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미 여기까지는 과거에 걸어왔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목이 말라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어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데 100원이 들어간 거야. 이미 100원을 썼다라는 그 사실은 제가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어차피 똑같이 100원 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럼 100원 썼다는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니까 비관련 원가가 된다, 이런 컨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그 매몰 원가도 어차피 동그라미 2번 비관련 원가 카테고리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면 좋으니까 기회비용이 관련 원가라면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눈에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비용 옆에 관련 원가라고 적었듯이 매몰 원가 옆에는 비관련 원가라고 좀 적어서 좀 한눈에 잘 보이게끔 만들어 두십시다. 이것도 역시나 관리백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그런 내용이 되겠지. 자, 밑에 있는 7번 회피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것도 사실은 6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좀 봅시다. 관리백에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또 할 거예요. 자, 변동비 그래프고요. 고정비 그래프입니다. 아까 전에 들여다 봤었죠. 자, 우리 기본 강의 때요. 의사결정 챕터에서 특별주문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봤지만 또 뭐 봤었냐면 어떤 특정한 제품 라인이 있는데 그거 중단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우리 들여다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조업도까지 만들고 있었냐면 여기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동비가 이거만큼 들고 있었던 거지. 이만큼의 조업도를 쓰고 있었으니까 고정비는 어쨌든 이거만큼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서 얘 그냥 접어버리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중단해버리는 거지. 자, 중단합시다. 화끈하게 아예 그냥 안 만들기로 했대. 조업도가 빵이 되는 거죠. 원가는 얼마가 됐어요? 빵원이 됐죠. 뭐가 됐어요? 더 이상 안 나오게 됐다. 회피가 된 거예요. 회피가. 회피가 가능하다고요. 관련 비관련. 관련 원가라는 건 서로 달라지면 돼요. before랑 after가 다르면 된다고. before 이만큼, after 이만큼 달라졌죠. 달라졌으니까 얘는 관련 원가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근데 얘 좀 볼게요. 원래 이만큼의 조업도였는데 중단하지. 중단했으니까 조업도가 빵이 되는 거죠. 그럼 고정비는 얼마 발생해요?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다 보니까 별말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조업도가 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슨 뭐 공장이나 기계의 임차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이상 그 기계에서 만들던 A라는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있다면 그 임차료가 발생하던 기계의 어떤 임차 계약을 종료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는 이상 기계에 대한 임차료는 계속 나가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정비는 별 말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조업도가 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즉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럼 중단 전과 중단 후 before와 after로 나누어 봤을 때 before 이 금액, after도 이 금액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관련 비관련 비관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걸 또 우리 헷갈리게 된다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변동비는 무조건 회피고 고정비는 무조건 회피 불가능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번에 A라는 제품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래서 A를 만드는데 사용되던 기계의 임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위약금도 없다. 뭐 이런 말이 딱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굳이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쯤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 한 개라도 만들면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임차료가 나오는데 안 만들 거면 기계가 필요 없으니까 임차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문제에서 줬다라고 하면 이 정도 조업도를 중단해서 빵으로 만들면 어쨌든 애프터는 얘가 되잖아요. 비포는 요만큼이었는데 되셨죠? 그죠? 결국은 회피가 가능한 고정비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언급함에 따라서. 즉 아무 말도 없으면 디폴트는 당연히 회피 불가능인데 고정비는 문제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피 가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회피가 가능하다 보니까 고정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원가가 될 거냐? 충분히 관련 원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봅시다. 밑에 보니까 회피 가능 원가는요. 화살표를 보니까 관련 원가래요. 동그라미 2번에 회피 불능 원가는요. 기억의 화살표를 보니까 비관련 원가래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칠판에서 그려드렸던 그림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복습하면서. 그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됐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문제에다 녹이는 건데 그 문제에 녹이는 것은 나중에 관리역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네. 의사결정이니까. 그죠? 관리역에 들어가서 이런 설명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관리역에서 한다는데 그때까지 나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상관없다고. 그때 가서 더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이제 딱 마인드를 잡으셔야지. 그 첫날 배웠던 건데 지금 또 얘기하는데 내가 까먹었었네. 그럼 앞으로는 안 까먹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돼요. 그죠? 자, 제일 위로 올라가서 5번 봅시다. 5번.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통제라고 되어 있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 좀 칩시다. 통제 가능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통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네 글자 적어 놓을게요. 성과 평가. 6번하고 7번에서 의사결정 이야기 했으니까 5번에서는 성과 평가 이야기 할 거예요. 어차피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큰 틀 두 가지가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통제라는 말이 성과 평가다 이걸 깨달을 줄 알면 이걸가 머릿속에 있으면
동그라미 1번 보니까요.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냥 화살표만 보세요. 통제 가능 원가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읽어도 되냐면 성과 평가 가능 원가라고 읽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보니까 특정 관리자의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해야지 된대요. 자, 동그라미 2번에 통제 불능 원가 우린 뭐라고 읽어볼까요? 성과 평가 불능 원가라고 읽자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화살표를 보시니까 파란색 글씨로 성과 평가에 반영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성과 평가 불능 원가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한다 만다 이게 뭐냐면 사장님이 각 사업부의 부장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부의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최종 손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원가는 좀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통제 불능 원가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하나 봅시다. 통제라는 말을 왜 성과 평가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가? 보세요. 통제가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커피를 한 잔 사갖고 왔거든요. 저 이 커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통제할 수 있죠. 내 거니까.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요. 뭐 여기다 놓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통제 가능하다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커피를 여기다 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이 뒤에 되게 중요한 게 메모가 돼 있었어. 근데 이렇게 딱 가린 거야. 이렇게 한 채로 제가 강의를 진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도 안 보이고 온라인에도 하나도 안 찍혔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커피를 여기다 둬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냐. 막 따져. 근데 누구한테 따지냐면 여러분들한테 따지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커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걸 막 와서 드시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커피가 통제가 안 될 거라고. 그죠? 여러분들의 잘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억울하잖아요. 즉 이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성과 평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내 팔 뻗어서 닿는 것이고 내가 일을 잘하면 이 원가를 아낄 수가 있고 내가 일을 못하면 이 원가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내 성과 평가에 반영해야지. 근데 통제 불가능한 건 내 팔 뻗어도 안 닿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잘했네 못했네 보너스를 주네 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표준원가 계산 아까 표준원가 계산이 성과평가라며. 표준원가 계산에서 우리 차이 분석 8개 하거든요. DM에서 2개, DL 2개, VOH 2개, FOH 2개 토탈 8개 차이 나오죠. 8개 중에 7개는 성과평가에 반영하는데 하나만 유독 성과평가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고정제조간접원가에 조업도 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고정제조간접원가에 조업도 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성과평가에 반영 안 한다고. 그래서 걔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걔를 통제 불가능 차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표준원가 계산 가면 그 기출문제로도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좀 공부해 봅시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1장에서 이 원가 분류 내용이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용어 관련해서 혹은 뭔가 이 문제 자료 관련해서 헤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들 중에 어디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2차 가서도 마찬가지야. 2차 가서도 온라인 게시판에 이제 막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2차 연습서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푸나요? 막 이런 것들 딱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변동비라는 게 있고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그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게 기본 강의 첫날, 그죠? 근데 그게 헷갈려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질문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탄탄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자, 9페이지부터 보시면 T계정을 그려놓고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 T계정 그리는 것은 우리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론 다지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문제를 바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많이 까먹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풀 거지만
그래도 T계정 그리는 방법 정도는 알 거라고 조금 생각하면서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문제만 같이 읽고. 재고자산과 원가 자료이다라고 해서 1번에 보시면 재고자산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는데 기초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줬고요. 2번에 보니까 원가 자료다라고 해서 원재료 매입액에서부터 영업사원 급여까지 한 5개 정도를 제시해줬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매출 원가 구해보랍니다. 잠깐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하나하나 용어 설명이라든지 문제 푸는 요령 설명은 그 이후에 해보도록 할게요. 1분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죠. 자, 강의 강의 들으면서도 이제 끝난 이후에 혹은 뭐 강의 없는 날 복습하셔야 되고 종강하고서도 이제 회독수 계속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1회독 때는 막 너무 시간 관리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문제 풀 수 있게끔 어떤 왁구를 좀 이해하고 어떻게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데 좀 시간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2회독, 3회독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 푸는 스피드를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보통 1차 시험 합격 못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몰라서 틀리는 것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문제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했다면 충분히 내가 합격 점수 맞았을 텐데 그 너무 말도 안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다 못 풀어요. 물리적으로 거의 뭐 손도 다 못 댈 정도의 그런 압박감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내가 풀 수 있겠다. 그것도 시간 내에 뭐 이런 것들 선별하셔서 최대한 그 연습했던 그 요령과 왁구로 기계적으로 빨리 풀고 나오는 그런 연습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T 계정을 그린다 그러면 그 원재료 계정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계정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제품 계정까지 이렇게 이제 3개 그리는 연습을 그 기본 강의 때부터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항상 풀 때 요령은요. 무조건 마지막 줄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자료를 괄호 1번 재고자산인데 원재료가 얼마야? 기초 6만 원. 이렇게 말해. 야, 2만 원 늘어났구나. 제공 이렇게 하면 못 푼다고요. 일단 이 자료 가지고 나한테 뭐 하라는 건가 이걸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쓱 보니까 재고자산 기초기말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매출 원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딱 설정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 자리입니다. 완성된 자리. 혹은 뭐 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완성된 자리. 그러니까 얘나 똑같은 이야기니까. 매출 원가니까 요 자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자리들만 어떻게든 구해내면 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제시된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끼워 맞추다 보면 언젠가 얘네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딱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근데 T계정 3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애초에 T계정을 다 그리지 않고 계산기만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든 해낸다. 그럼 제일 빨리 풀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스피드를 올려야 한다. 근데 또 정확하게도 풀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당히 합의가 돼야 돼요. T계정 3개를 다 그리려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T계정을 안 쓰자니 내가 이거를 실수 안 하고 맞출 자신이 없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얘네 둘은 그래도 T계정 그리는 거가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공품과 제품 정도까지는 좀 그리시고요. 그 일부 특이한 문제에서는 얘도 그려야 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얘는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 해결합시다. 원재료는. 자, 무슨 얘기냐? 어차피 우리는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가 여기 세 가지잖아요. DM과 DL과 OH. 근데 어차피 원재료 계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DM일 테니까 DM이 얼마인지는 계산기만 가지고 해결하자고요. 어떻게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같이 두드려 봅시다. 원래 얼마 있었어요? 6만 원. 얼마 사왔대? 25만 원 더 하세요. 안 쓰고 남은 거 얼마래? 8만 원 빼세요. 그냥 쓴 거 얼마? 23만 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만 가지고 자신 있게 여기다가 23만 원이라고 쓰셔도 된다고. 그 원재료 관련된 자료는 이제부터 안 봐도 되잖아요. 따라오셨죠? 자, 근데 하나만 더요. 여러분, 문제에서 표현이 원재료였고요. 특이정 안 그리기로 했지만 여기 사용한 금액을 지금 여기다 갖다 쓴 거거든요. 근데 원재료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로 다 오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사실. 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추적이 안 되면 걔는 뭐라고 아까 전에 간접재료 원가면 제조 간접 원가인 거라며 아까 전에 그 회색 박스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게 23만 원이라고 한들 정말로 이게 23만 원일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일부 금액은 여기로 갈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뭔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파란 박스예요. 문제 어디에서도 이거 얼마인지 이거 얼마인지 이거 얼마인지를 따로따로 답하시오라고 물어본 적 없어요. 23만 원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뭔 상관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네들이니까 여기에서 이놈을 어디다 분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본 원가를 물어본다든지 뭐 가공 원가를 물어본다든지 그러면은 요 녀석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때는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틀림없이 줘요. 이해하셨죠? 근데 요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추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안 줘도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거에다가 뭔가 시간을 쓰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거지. 참고로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원재료라고 안 하고 애초에 이름을 직접 재료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의도는 뭐예요? 우리 회사의 재료는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쓴 건 다 DM이다.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 재료가 아니라 그냥 원재료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적 가능성 그딴 거 관심 없다.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원재료 계정은 계산기만 가지고 해결을 해서 DM이 23만 원이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서 기초 10만 원과 그 다음에 기말 9만 원까지도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기초, 기말 뭐 이런 말 쓰느라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위치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다만 요 자리만 뭐가 많다 보니까 여기만 그냥 얼른 DM, DL, OH 요 정도 쓰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지. 되셨죠? 자, 원가 자료 좀 녹여볼까요? 원재료 매입액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 직접 노무원가 13만 원 적읍시다. 오케이, 13만 원. 자, 제조 간접 원가는 뭐가 있을 거냐? 우리 DM, DL 빼고 나머지는 제조 간접 원가일 테니까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생산 설비 수선 유지비, 영업사원 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셋 중에 우리 헷갈리라고 들어간 거 하나 있네. 넣으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영업사원 급여. 우리 T계정을 타는 건 무조건 제조와 관련돼야 타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은 애초에 T계정 탈 일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생산 설비 수선 유지비 말 그대로 공장 생산이니까 얘네들 더해서 18만 원까지는 OH다라고 해도 되는데 영업사원 급여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제조 원가가 애초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빼버립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만큼을 다 채워놨으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바로 요 자리. 역산하면 되겠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다 더하시고 얘 빼버립시다. 그러면 요 자리가 나오겠네. 금액 얼마쯤 나올 거냐면 55만 원 나올 거고요. 요게 55만 원이면 당연히 얘도 55만 원. 제품도 기초기말 얼마인지를 제시해줬죠. 12만 원과 15만 원이었으니까 12만 원, 15만 원 적어줍시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역산해 보면 매출원가 판매된 게 얼마인지를 따라갈 수가 있겠네. 계산하시면 50
뭐 2만 원 정도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죠? 정답은 뭐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자,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두 줄밖에 안 되죠. 빠르게 읽고 풀어봅시다. 매출 총이익 12만 원, 매출 총이익률은 30%래요. 기말 제품은 기초 제품에 비해 5만 원 감소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해봐라. 구해보세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다른 점, 아까는 뭐 원재료 이야기, 제공품 이야기 별게 다 있었는데 지금 요 문제는 뭐 문제가 두 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밖에 없느냐, 딱 봐도 재료나 제공품 이야기는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티계정 그리는 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있겠다, 그렇죠?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의 어떤 관계, 이 정도는 줬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제품 티계정 하나 정도는 그려줍시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령으로 봤을 때 기말 제품이 기초 제품보다 5만 원이 감소했대요. 얘가 기말 제품이고요. 얘가 기초 제품인데 얘에 비해서 얘는 5만 원이 감소했대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기초 제품이 얼마냐, 기말 제품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닌 이상 얘네 둘은 5만 원 차이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뭐 10만 원과 5만 원인지 뭐 20만 원과 15만 원인지 그런 것들은 안 따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얼마가 됐든 간에 5만 원 차이만 되면 차대는 맞아 들어갈 테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의 목표는 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구하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래. 이게 제품 계정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란 요 자리를 말하겠지, 그렇죠? 완성돼서 넘어온 거니까 요 자리만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랑 얘네들은 차이만 반영합시다. 그럼 차이만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 반영하는 게 계산이 가장 쉽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빵원으로 가는 게 그래도 계산은 가장 쉽겠지. 뭘 빵원으로 갈까요? 당연히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얘를 빵원으로 가고 얘를 5만 원이라고 가면 어차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5만 원 빵원으로 가나 10만 원 5만 원으로 가나 15만 원 10만 원으로 가나 어차피 얘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만 원과 빵원 이렇게 뭔가 증가 감소한 내역을 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빵원으로 가면 가장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알았으니까 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얘만 알면 되는데 요 자리는 매출 원가죠. 자,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합시다.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이래요. 오케이? 근데 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즉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빼준 걸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익률이 30%래. 얘가 30%래요. 그럼 얘가 30%라는 건 뭔가를 100으로 봤을 때 걔가 100이면 나는 한 30쯤 된다. 이게 30%라는 말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 이게 30%래. 그럼 100은 얘인가요? 얘인가요? 100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자, 우리 문제에서 30%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30% 앞에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돼 있네. 자, 뭐 매출 총 이익률이지만 그냥 이익률이라고 할게요. 이익률이 30%다라고 이렇게 주는 우리 문제 같은 스타일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가 가산 이익률이 30%다. 뭐 원가 가산율이라고 해도 되고 원가 가산 이익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가 가산한 게 30%다 이렇게 줄 때도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똑같이 얘네 매출액이고
매출 원가도 있고 네팅해서 이게 이제 이익이야. 그 어쨌든 이것도 원가 가산 이익률이거든요. 이렇게 원가 가산 이익률. 그래서 이익률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30%라고 이렇게. 쟤는 매출 총 이익률이고 이익이 30이라고요. 근데 이익이 30인데 그럼 뭐가 100이냐? 얘는 매출 총 이익률이기 때문에 뭘 100으로 보자는 거야? 얘는 얘를 100으로 보자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70이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뭘 100으로 보자는 거야? 얘는 얘가 10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원가가 100원이었는데 원가가 100원인데 그렇다고 내가 100원에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원인데 거기다가 마진에 30을 붙여서 130원에 팔아버리자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130%가 되어버리는 거겠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익이 12만 원이었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티계정상의 매출 원가니까 얘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 친구는 12만 원이라는 녀석은 30%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70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주려면 3분의 7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네. 이해하셨죠? 그죠?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우리 매출 원가 금액은 28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28만 원 이 정도 해서 여기 매출 원가에다 28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 그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네팅해서 23만 원이다.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죠? 자,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가볼게요.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에 그래서 매출 원가율, 매출 총이익률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80%라는 말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원가 가산 이익률이 60%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율이 80%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원가는 80%, 이익은 20%. 지금 우리 예시 문제에서는 70대 30이었지만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니까 원가 가산율, 원가 가산 이익률이래. 요게 60%라는 거야. 그러면 이익률이 어쨌든 60%니까 얘를 60으로 보라는 거야. 얘를. 근데 뭐를 100으로 해라?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인 게 60이다 그거야. 그 원가가 100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160이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율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비율이라는 건 항상 100이 뭐냐를 따져야 돼요. 100이 무엇이냐? 때로는 매출, 수익이 100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원가를 그냥 100으로 잡을 때도 있더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로 장난을 딱 쳐놓으면 항상 얘를 바꿔서 썼을 때 나오는 그 오답도 1, 2, 3, 4, 5번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1, 2, 3, 4, 5번 중에 답이 있어. 오케이 맞췄다. 근데 그게 틀린 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면 되게 억울한 거니까 사소한 거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13페이지에도 이론 다지기가 있는데 얘는 실전 문제의 내용들하고 어차피 다 겹치는 내용이라서 실전 문제로 볼게요. 여러분들은 13페이지에는 이론 다지기는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복습할 때는 푸세요. 저는 실전 문제를 가지고 요 비슷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를 이제부터 쭉 풀어야 되는데 좀만 쉬었다가 와서 풀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시죠.